청취자 김은님께서요, 좋은 도서관 근처에 사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셋과 토요일 아침에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지 않을까요?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책에 쓰여져 있는 활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뱉어내는 시간입니다. 북구북구. 사실 이제 책 읽는 코너들은 뭐 라디오의 웬만한 프로그램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요. TV의 프로그램들도 참 많은데, 제가 뭐 추정하건대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시간당 단어 수는 우리가 제일 많지. 얼른 빨리 말을 해야지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앉습니다, 저는. 네, 거의 매주 이소연 작가가 말을 좀만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하고자 하는 분량은 다 털어내고 가야 되니까. 근데 보통 저도 이제 독서 그런 프로그램에 가면은 굉장히 점잖은 분위기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요 하는데, 여기는 빨리 끼어들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하게 되는. 그럼요. 일단 그런데요, 하지만요 하고 끼어들어야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요. 책 소개 코너 역사상 가장 말이 많은 코너를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과학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또 한 명의 작가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쥘 베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해저 이말리, 15소년 표류기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프랑스의 작가인데, 오늘은 그의 대표작 중에 대표작인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사 씨가 이 쥘 베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쥘 베른 훌륭하죠. 네. 이 1898년에 프랑스 항구 도시 낭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바다와 배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모험 소설을 또 즐겨 읽고 또 모험가를 꿈꿨다고 하고요. 근데 모험가는 못 되었지만 모험 소설 작가가 된 거죠. 네. 어쨌든 꿈꾸면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파리에서 법률 공부를 해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을 했지만 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글 쓰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 파리에서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작가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원래는 희곡부터 시작을 했어요. 희곡으로 시작해서 단편 소설을 연재하다가 그 5주간의 기구 여행이라는 작품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소설가로 본격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부지런히 글을 쓴 작가라서 총 64편의 소설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오늘 살펴볼 80일간의 세계 일주뿐만이 아니라 뭐 지저 여행, 해저 이만리 뭐 이런 책들을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과학을 통한 인류의 진보를 좀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 과학을 되게 막 자기 작품에 넣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정말 그런 과학적 상상력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발휘를 한 작가였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서 좀 비관적인 디스토피아를 써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쥘 베른이 활동했던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이제 18세기라든지 뭐 17세기부터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세계를 발견하던 시대잖아요. 그럼요. 모험과 탐험이 막 그 소위 유럽 귀족들의 어떤 그 하나의 임무처럼, 그래서 막 어디 소속으로 막 이렇게 그 모험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찰기, 기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던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그런 시대의 작가로서 동시대성을 이제 반영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SF적인 상상력이 곁들여지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즐기는 그런 소설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오히려 쥘 베른의 작품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그 작품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네. 당시에 뭐 해저 이말리를 탐험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모 선장이라고. 그럼요. 네, 저희 어릴 때는 턱이 네모래서 네모인가? 이러면서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하면서 봤던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의 모험 소설이면서 당시로서는 어떤 그 전 지구적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고찰이 담겨져 있는 꽤 취재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죠. 네. 바로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이시안 씨께서 좀 줄거리를 짚어주시죠. 네, 이 주인공은 필리어스 포그란 그 미스테리한 신사예요. 친구도 친척도 없는데 일단 부자고 그냥 냉철한 영국 신사거든요. 네. 유일하게 하는 일이 사교클럽에 나가는데, 그 사교클럽에서 사람들과 내기를 하게 돼요. 80일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 아니다. 네. 야, 내가 하고 말지. 돈 걸자.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걸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하인으로 채용한 파스파르투를 데리고 그 나머지 재산의 반을 걸었으니까 나머지 재산의 반을 싸 짊어지고 세계 일주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내기에 지면은 이제 파산하는 위험을 그렇죠. 가지고 이제 네. 출발을 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러니까 이게 좀 수상하게 여긴 형사가 있었어요. 네. 아니 왜 저러지?
픽스라는 형사가 혹시 최근 일어난 은행 강도의 범인이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떠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요. 이 사람이 과거를 알 수 없고 현재도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돈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갑자기 런던을 떠나버리니까 그 여행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요청을 하는데 그게 계속 안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포그의 여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수작을 막 벌이거든요. 네. 근데 포그는 또 돈을 써가지고 뭐 구금되면 보석금을 낸다든가 교통수단을 놓치면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또 뭐 코끼리를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코끼리를 사서 숲을 가로질러 가다가 인도 여성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도 여성이 또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일정을 하게 되고요. 같이 하게 되고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이제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그 여성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스포일러라고 얘기 안 했던가요? 왜 그러시죠? 갑자기 낯설게? 그 마지막에 이거 스포일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긴 하는데. 얘기하죠. 뭐.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는 그때는 영국령이긴 했는데 체포영장이 있어도 체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치외법권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또 미국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데려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또 협력자가 돼가지고 같이 여행을 합니다. 딱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갑자기 협력자가 되죠. 네, 네. 네. 인디언들과 같이 싸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정말 친한 동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국령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원래 내기에서 이기기 한 3시간쯤 여유를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사가 체포를 해버려요. 한 3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기를 했던 클럽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그렇죠. 내기 그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기가. 그래서 특별열차를 대절해서 갔는데 5분을 늦은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의 반을 날리고 내기에서 졌으니까 나머지 반은 여행하다 날리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요. 그냥 집에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반전인데요. 야, 이게 진짜 반전이라서 혹시 이거를 읽어야겠다 싶으시면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귀를 막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네. 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힌트만 드린다면 이 빌리어스 포그와 그 프랑스인 파스파르트는 동쪽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거슬러 가게 되거든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시간상은 80일을 딱 계산을 했는데 시차까지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간 거기 때문에 79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된 거고요. 달력상의 날짜로는 그렇죠. 자신은 80일을 다 썼지만 네. 지구를 거꾸로 갔으니까 달력상의 날짜로는 하루를 벌게 된 거죠. 네. 시차를 생각하지 않은 거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막 클럽으로 달려갔다가 약속 시간 10초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80일 만에 해내게 돼서 내기에서 이기고요. 돈도 따고 인도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꽉 찬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렇게 스포일러라고 그랬는데 인도 여자랑 결혼한 이야기까지. 어쩌겠어요. 아니 근데 인도 여성과 결혼보다는 이게 79일 만에 도착했다고 훨씬 더 스포일러잖아요. 네. 정말 그렇긴 하죠. 극적인 결말이에요. 네. 진짜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연재를 할 때도 사람들이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엄청 관심을 기울였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작품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99.9%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할 거라고 너무 거의 믿고 진행되다 갑자기 실패했다 딱 나오는데 정말 그 모든 절망감이 정말 당혹스러울 만큼 쏟아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주 극적인 이제 결말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도 드라마틱하고 과학적이고 그렇죠. 논리적으로서 이제 반박이 가능하니까. 약간 거의 이 반전은 그 어벤져스에서 그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빌런이 이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가 빌런이 이기는 걸로 끝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편에서 그게 다시 타임 그 트래블로 역전이 되는 뭐 그런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읽었던 여러 모험 소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쥘 베넌이 이 반전을 생각해낸 것은 자기 혼자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방 안에서 혼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나 천재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거 빨리 써야지. 저는 이 반전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 80일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식스센스처럼 그 반전 하나를 위해서 앞에 2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네요. 바로 이 반전을 통해서 자 이렇게 줄거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은 영국 사람이고요. 그의 이제 하인으로 나오는 파스파르트는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쥘 베넌의 또 다른 소설인 이제 15소년 표류기 같은 작품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소년들이 영국 소년들이에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소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긴 합니다만. 근데 쥘 베넌은 프랑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영국인들을 꼭 등장시켜서 주인공으로 이런 소설들을 써나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게 어떤 그 이유 때문일까요? 책을 읽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한번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전체로는 잘 모르겠는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확실하게 영국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 석사 논문이 기행문학 연구거든요. 네. 1920년대 기행문학 연구인데 당시에 기행문학을 왜 했느냐?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오지를 탐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때 영국이 이게 1873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영국의 제국주의가 한참 정말 강성할 때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네, 했던. 지금 포그가 갔던 나라들도 대부분 영국령, 인도라든가 영국령에 속해 있고 아니면 미국처럼 영국과 굉장히 친밀한 나라들. 이 나라들만 돌아도 그러니까 영국과 관계된 나라들만 돌아도 세계 일주가 가능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그것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네. 그냥 계속 해를 쫓아만 가도 다 영국령이니까 네. 계속 해가 떠 있는 상태로 영국을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영국 신사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제국주의의 상징적인 모습이고 아니 프랑스 사람이 왜 그럼 영국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서양인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물론 앙숙이긴 하지만 유럽인이라는 정체감, 공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선 우리 이런 거죠. 결국 제국주의의 시선이 이런 거잖아요. 문명이 발달한 우리가 문명이 안 발달한 곳에 가서 그 문명을 전해주마. 우리가 라는 개념이잖아요. 혜택을 내려주마.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양인이라는 개념으로는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썼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영국령을 밟고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영국 신사가 전면에 등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소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현재, 그러니까 줄 베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영국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다라고 판단. 하지만 이제 프랑스 하인이 등장하는데 네. 네. 사고도 많이 치지만 이 사람이 많은 걸 해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주인공이 포그가 맞나? 약간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장 파스파르투라고 하는 하인이랑 둘이 굉장히 대비적으로 나오잖아요. 맨날 싸워요, 둘이. 아니요, 둘은 싸우지 않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맨날 사고 치고 해결하고 맞아요. 또 사고 치고 네. 해결하고 뭐 이런 일들. 파스파르투가 사고를 치면 포그가 해결을 하는 약간 그런 형태죠. 근데 포그는 굉장히 냉정한 인간이고 그리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호기심이 없고 주변에 아무런 호기심이 없고 딱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착실하게 이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캐릭터라면 장 파스파르투는 정말로 다재다능하고 아주 많은 재주를 갖고 있지만 호기심이 너무나 많아서 계속 사고를 치고 그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그러면 포그가 냉정한 표정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서 더 매력적인 인간은 장 파스파르투고 제일 복장 터지는 인간도 이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입체적인 인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국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줄 베른은 정말 프랑스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약간 오히려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네. 사실 그러네요. 이 장 파스파르트와 그 빌레스 포크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와 또 어떤 협업에 의해서의 어떤 모험을 생각해 보면 유럽인, 서양인이 주인공인 소설. 그리고 거기서 아시아라든지 이제 신대륙에 갔을 때 벌어지는 어떤 그 미개한 문명 네. 혹은 야만적인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서양인의 시선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작품. 아주 명백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시대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장 파스파르트라고 하는 이 파스파르트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봤더니 이게 합성어인데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이제 만능 열쇠라는 단어로서 통용이 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인이 다 해결하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물론 사고도 쳐서 주인이 돈으로도 해결하지만 뭐 해오라면 뭐도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어떤 프랑스식 단어의 유희, 뭐 언어의 장난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80일 동안 벌어지는 세계 일주 동안 참 많은 대륙과 나라들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두 분께서 가장 흥미로웠던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들려주시죠. 저는 흥미롭긴 한데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인도. 네. 인도에 여기 보면 코끼리를 타고 숲속을 가로질러서 가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 문화와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로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인도에 가가지고 흔히 갔다 오신 분들은
완전 개고생을 했다. 하지만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있기 전에 개고생이라는 게 들어보면 진짜 개를 넘어서는 그래서 저는 인도는 그렇게 가고 싶진 않은데 깨달음만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 되죠. 네, 그렇죠. 깨달음만 점수만 살짝. 네, 그렇죠. 이 인도 여행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인도의 어떤 풍습에 대한 서양인들의 그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순장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아내를 산채로 매장하는 그 풍습에 대한 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여자를 이제 구출하는 어떤 모험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작가의 세계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나 미개한 문명이 있단 말이야. 하고 마치 그 자신들이 그 문명 안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니네들 문명을 현대화시켜줄게, 구원해줄게 하는 듯한 대목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인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아메리카 인디언과 싸우는 장면도 그렇고요. 일본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서커스 안에 그 파스파르투가 서커스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를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고는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이미지들은 정말 그 당시에 서양인들이 가질 법한 이미지.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 네,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보면서 여기도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정말 포크와 마찬가지로 이게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파스파르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쨌든 여행을 하는 거니까 자신의 주인은 정말 옆도 안 돌아보고 딱 무표정하게 남만 보고 있지만 구경을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구경하러 다니면 꼭 사고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발 딴 데 좀 가지 마라.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은하철도 99 같은데요. 역에서 내려가지고 꼭 나갔다가 무슨 사고에 휘말려서 간신히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온한 여행이 될 텐데. 어차피 목적지 안드로메다로 가니까 밥만 먹고 재빨리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꼭 어디 바 같은 데 가고 시장 같은 데 가서 일에 휘말려가지고 기차 시간을 맞추네 못 맞추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 소설의 어떤 고전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줄 베른이 아주 뛰어난 작가였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추어 작가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각각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어떤 모험담들을 보여줘야지. 이렇게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서브 플롯이 붙잖아요. 말하자면 그 형사가 이 주인공을 은행 강도로 착각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이 여행에서의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또 복선이 되기도 하고 또 협력 관계가 되면서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해준 이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참 다층적으로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줄 베른이 아주 영리하게 이제 구상을 했다는 또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정말 너무 능수능란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죠. 게다가 정말 이 픽스라는 형사가 진짜 이제 동료가 되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나중에 정말 엄청 협력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 협력을 하잖아요. 네. 동료 되었어 하는 순간에 체포하는. 정말 이 장면은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정말 너무 제가 만약에 소년이었다면 정말 소년이여 일어나라. 약간 이랬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죠. 너무 감정이입하셨는데요. 네. 저는 엄청 감정이입하면서 봤어요, 사실은. 아니 사실 그런 구조가 또 있어요. 대중문화에도 사실은 이제 루팡 3세 같은 그런 이제 일본의 코믹스 원작의 제가 참 사랑하는 만화죠. 네. 그렇죠.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루팡이 물건을 훔치러 가는데 꼭 거기 형사가 따라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중 구조를 만든다거나 헐리우드 영화인 오션스 11 같은 작품들도 보면 오션스 일당들이 훔치려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또 해방꾼으로 등장하는 또 인물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아주 원형으로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 동안 이 주인공을 가장 괴롭혔고 가장 심각한 위기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있다면 또 어떤 사건들입니까? 역시 마지막에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반전 그 여태까지 동료가 갑자기 체포한다고 딱 했을 때 그래서 기차를 놓치게 되고 5분 남겨놓고 못 가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그 좌절감 저는 이게 정말 이 소설 자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반전으로 사실은 시간이 남았다 요 딱 두 순간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파스파르두가
그 굉장히 자기 주인을 잃어버리고 아편굴에서 술 취해가지고 자기 주인 잃어버리고 막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서커스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 코를 달고 서커스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인간 피라미드를 그 긴 코를 가서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그 밑에서 딱 지탱을 하고 있다가 네. 자기 주인을 보자마자 내팽개치고 달려가잖아요. 주인님 막 이러면서 피라미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죠. 이런 민폐가 있을 수 있나. 민폐 캐릭터의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진짜 전 계속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너무 민폐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사실은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또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질을 발휘를 하거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또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뭐랄까 좋아할 수 없지만 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됐을 때는 프랑스인 하인이었는데 다양한 인종으로 변주되죠. 가장 인상적인 건 가장 최근에 영화됐을 때 이 프랑스 하인 역할을 성룡이 맡았어요. 그렇죠. 성룡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주인의 어떤 그 위기를 이 하인이 다 해결해내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또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다층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어떤 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최근까지도 영화 제작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재 중에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80개국의 올 로케이션 이렇게. 물론 80개국을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사실 최근에 OTT 같은 매체에서 제작을 해준다라면 뭐 시리즈물로 하루에 한 나라씩 해서 80부작 이상의 대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도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건 아무리 봐도 제작자의 사심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고독한 미식가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건지 모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듯이 네.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라도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길 원하지 않을까.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볼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오늘은 줄 베런의 명작 80일간의 세계 일주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에게 만약 시간과 경비가 지원된다. 너무 행복하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갑자기 말하다 말고 울컥한 거예요. 80일 동안 누가 돈을 줘서 아니 80일도 아니야. 심지어 시간도 충분하다면서요. 아니 사실은 이제 요새는 그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교통수단이 훨씬 발전했으니까 발전했죠. 80일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3일이면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한 바퀴 도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군데 어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비행기 표도 세계 일주 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편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탑오버를 활용해서 이렇게 쭉 하게 만드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크루즈 타다가 비행기 타다가 뭐 기차 타다가 해서 이게 뭐 유럽으로 갔다가 이렇게 거는 그 관광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해서 만든 세계 일주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돈만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경비도 없고. 네. 아니 저는 정말 시간도 경비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컨셉을 노후 대책으로 삼아서 그냥 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는 계속.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낭만적이다. 근데 돌아다니다가 너무 고생하셔서 이렇게 노후가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닐까요? 사실 여행이 피곤하긴 제일 피곤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사실 쿠바에 갔을 때 네. 너무너무 흥분해서 갔어요. 전 평생 가보고 싶었던 나라여서 네. 그 KBS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가자. 뭐 25시간 만에 드디어 쿠바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전 사실 후회했어요. 왜요? 조금 늦게 왔구나. 그렇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너무 아름다운데 일단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미료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제봉쇄를 당해가지고 물자가 정말 없어요. 편의점이나 가게가 없어요. 길거리. 뭐 기념품 가게라고 몇 군데에서 들어가 보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팔았을 법한 이 저 마그네틱 있죠. 자석. 뭐 그 티셔츠 막 도저히 입을 수 없는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이고 숙소도 그래도 방송국에서 좋은 데를 잡아주셨는데
녹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제 이런 여행을 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구나. 젊을 때는 배낭 하나만 메고 길에서 자도 좋아라고 막 여행을 다녔는데 너무 늦게 하구나. 네. 저도 쿠바 가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 정말 먹을 거 없고 진짜 너무 물자가 없고 그런 것들을 그때 그 더운 날씨, 엄청난 날씨. 같이 갔던 PD 한 명이 네. 쓰러졌어요. 낮에 촬영하다가 너무 네. 세계 여행에서 쿠바는 오래 있지 않는 걸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행은 위험한 걸로. 네. 자, 두 분의 일정에서 이제 컨셉. 일단은 노후 대책으로서의 그 여행을 이야기하실 거고 이시안 씨는 저는 어렸을 때 투어 컨덕터라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요즘엔. 네, 너무 그때 많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일단 이시안 씨는 일단 성공했으니까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해.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있죠. 야 성공하면 한국이 제일 편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 지금 간다면 저는 역시 책을 쓰기 위해서. 네, 아프리카에 어딜 가본다든가 이런 걸 책으로 만들겠다. 그런 컨셉으로 가겠죠. 아니 서울에서도 책 쓰시는 분이 뭘 또 여행 가서도 책을 쓰세요. 아니 가서 쓰는 거 아니죠. 가서 봐야지 그걸 쓸 수 있으니까. 여행 가려고 여행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기 쓰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려고 여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작가가 한 명 있어요. 김동영이라고. 생선이라고 알죠. 네, 압니다. 여행 가려고 여행기 쓴다고 제가 맨날 뭐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좋은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저라면 저는 진짜 새로운 나라를 가는 것도 좋지만 갔던 나라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나라들을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가서 너무 좋았던 곳을 다시 가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행복하잖아요. 경험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여행은 이미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여행이 되기 때문에 계획도 아주 완벽하게 짜죠. 어느 식당에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짜게 되는데 저는 유럽을 그러니까 10번을 넘게 갔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TC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한 달을 살면은 이 도시에서 있어야겠다라고 그 많은 나라들 다 돌아다니고 결론 내린 나라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 안 가르쳐 드리는 걸로 화내시겠죠. 뭐죠 이게? 농담이고요. 그 체코의 프라하. 프라하 너무 좋아서 저도 2번 갔어요.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도시 같아요. 못 가봤어요. 완벽해요. 저는 사실 북유럽 쪽이나 공산권은 잘 못 가봤고 프랑스나 뭐 이런 쪽. 근데 오늘의 대화는 정말 주변스럽지 않네요. 자, 실제 세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 여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여전히 우리의 서재에 남아 있고 그것이 여전히 흥미를 갖게 만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는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이 안에 줄거리, 서사, 그러니까 쫓고 쫓기는 긴박감, 어제의 동료가 갑자기 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서사의 힘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봤을 때도 하루 밤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래 남는 데는 역시 소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뒤 안에 내용, 줄거리, 서사가 제일 크다라는 것을 이 책을 보고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흥미진진한 모험담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네, 맞아요. 이 책 같은 경우 사실은 여행기라고 볼 수는 없죠. 여행기는 아니고 모험담 쪽에 훨씬 가까운데요. 왜 저희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는 것보다 여행기 읽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행은 직접 가면 몸만 고생하니까 그냥 여행기로 대리만족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 모험은 힘들지만 모험을 하기 싫지만 모험의 느낌은 좀 갖고 싶다. 모험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들 덕분에 아직까지도 계속 익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극장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가장 안전한 좌석에 앉아서 평안하게 남들이 정말 개고생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이제 대리만족을 썼던 쾌감을 얻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해피엔딩이 펼쳐지고 그 주인공들이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할 때 같이 그 임무를 수행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어떤 만족감과 함께 극장문을 나서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모험담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지금도 고전으로서 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설 자체는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거 보실 때는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제국주의 시각이 코어에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보는 게 좀 다채로운 독서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니까 그걸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지금은 더 이상 모험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방구석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네, 그렇다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막 스펙타클한 영화 이런 것들도 자극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기에 이 책이 정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요새 아이들은 가출을 잘 안 한대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알지? 현명해. 우리 때는 일단 욱하면 나갔잖아요. 물론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모험이 사라져버린 시대,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그 날 것 그대로의 모험이 존재했던 바로 어느 시기로 또 안내하는 타임머신이기도 합니다.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 줄 베른의 작품 오늘 북구북구에서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바바라 오커너의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우리나라에서 영화 되기도 했던 바로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